네, 중장년들의 풍요한 그런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그 중에서도 자녀들 뒷바라지 이거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교육열이 뜨겁기로 아주 유명하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청하신다 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 오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그 자녀 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통계 자료가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비 지출 항목을 보면은 GDP,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전부 벌어들인 총 수입의 8%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6.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7에서 2% 정도 GDP 대비 높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2% 정도면 얼마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GDP의 2%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1인당으로 치면은 우리 현재 1인당 GDP 규모로 보면은 한 40만 원,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는 한 16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더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 가정들을 보면은 소비 지출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입니다. 실제로 2012년도 통계를 보면은 양육비와 교육비에 가계 지출의 40%가 나가고 있어요. 40%나요?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네.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금액 측면에서만 꼭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교육비, 양육비를 지출하면서도 또 이 자녀가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면은 주부들은 거의 거기에 올인하게 되잖아요. 모든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근데 그런 어떤 가사 노동의 손실 뭐 이런 걸 따지면 사실은 GDP에 훨씬 더 그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가계 부담이 상당한데 네. 이 초중고생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사교육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OECD 통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8%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사교육비 지출은 사실 OECD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파란 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인데요. 이건 뭐 다른 일반적인 OECD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에 비해서 이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가구가 73%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비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특히 3, 40대, 그러니까 10대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 교육비의 부담에 느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일반적인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할 때 있어서 통계를 보면은 2012년도 기준인데요. 총 사교육비 규모가 1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7.8조 원, 그리고 중학교가 6.1조 원, 고등학교가 5.2조 원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교육비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학교 입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밑이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예. 그것은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6학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수가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 규모는 더 많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20%, 15에서 2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교 때보다 훨씬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갈수록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냐, 그걸 대충 추산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3만 6천 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게 소득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보다 더 쓰고 있는데 한 가게도 있고 굉장히 23만 6천 원도 높아 보이는 가게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게 정확히 소득 대비해서 그 1인당 사교육비 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영위하고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6만 8천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4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가구는 뭐 30만 원대 정도 1인당 사교육비가 들고, 또 실제로 사교육 참여율도 4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 같은 경우는 80%나, 그러니까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차이가 소득 규모별로 큰데, 이거는 일단 개별 가게의 어떤 재정 부담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사회의 교육 기회균 등이라는 어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큰 상황이죠. 네. 아, 그렇군요. 사실 또 대학 등록금 하면 또 부담 크기로 그 유명한데요. 네.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힘들게 졸업시켜놔도 또 대학교 졸업할 때 4년 동안 또 부담이 클 텐데요. 그렇죠. 요즘 그 가장 그 부러움을 받는 중장년층이 왜 대학교 졸업시킨 자녀를 다 대학교 졸업시킨 분들이 상당히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요. 네. 대학 등록금 수준도 뭐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P에서 차지하는 대학 등록금 비중이 최고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절대 금액으로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만만치 않은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등록금 비중이 높은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구성이요, 사립대학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등록금 효과가 전체 그 비용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학생의 이제 그럼 대학 등록금을 이 과중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자금 조달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대학생의 67.8%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그 30% 되는 부분은 뭐 진짜 시간을 내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다든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자마자 부채를 떠안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악순환을 나타내게 되죠. 네. 그래서 대학 등록금 자체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 등급의 학교보다 이 대학 등록금의 문제는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학 등록금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계속 반값 등록금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이 대학 등록금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사회 좀 돌아보면 요즘에는 유학생들도 참 많잖아요. 맞아요. 이 유학 비용도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글쎄, 유학 비용은 뭐 그 어느 나라냐 아니면 또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이 또한. 근데 어찌됐든 30세 이상 학부모한테 설문을 해봤더니 62.4%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유학을 보내고 싶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에 대한 수요나 기대는 굉장히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유학생 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위기 이후에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줄긴 하지만 여전히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국은 그 대학교 유학을 보낸다라면은, 내지는 또 대학원을 유학을 보낸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볼 때는 부모 입장에서 완전히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해서 그 자식에게 전액 투자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글쎄요, 본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여건상으로는 굉장히 좀 무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자녀 교육비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그 투자 관리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요즘엔 뭐 자녀 교육 펀드라든가 보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재무적인 목표를 위해서 특정 상품을 선택하나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고요. 사실은
이 먼저 사전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시작하느냐. 이게 뭐 은퇴 설계나 노후 설계도 마찬가지로 시작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 차이가 크게 편차가 나지 않습니까? 네. 교육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사교육비와 대학교 등록금은 한 15년 이후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 출산 직후에서부터 이거를 차근차근 소액으로 모은다라면은 굉장히 효과가 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뭐 한 10년을 투자를 한다. 그럼 이게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이자나 뭐 이런 거 5% 정도로 가정을 하면은 10년 후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립대학교 기준으로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등록금 마련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기간을 얼마나 그 장기간에 걸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느냐, 저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려면은 사실은 이제 손주를 맨 처음에 보셨다라고 하면은 네. 그날부터 뭐 다만 담배를 끊으시고 그리고 뭐 커피 좀 줄이시고 해서 5천 원 정도만 그 매일 자녀 명의로 저축을 꼬박꼬박 하시면은 그게 한 19년 정도 돼서 그 손주들이 대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학교 등록금과 유학비까지 다 뽑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금액을 좀 높이시면은 그 손주를 아예 결혼 비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존경받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사실은 기간에 따른 누적적인 그 저축 효과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대학 등록금은 이제 목돈이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준비하면 좋겠지만 하여간 이게 워낙 큰 목돈이라 이를테면 뭐 펀드도 뭐 어떤 성향을 이렇게 선택할지 여러 가지 또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 투자, 장기 저축 계정이기 때문에요. 이 네. 학자금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위험, 중위험 정도는 감수를 하는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좋은 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 사이 아니면 뭐 3, 4년 사이에 단기에 그 투자 원금, 저축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한 10년 정도 내외 이상으로 뭐 투자 저축 기간이 장기화된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단기적인 위험은 극복 가능한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중수익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이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용이하죠. 네. 아, 네, 이렇게 미리미리 투자 계획을 세우고 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엔 또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가보다 교육비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이 교육비 인플레이션 리스크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등록금이 지금 뭐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 수준이 될 거냐?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소위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구가해왔던 게 대학교 등록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뭐 억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등록금을 아예 감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 비판 의식도 높아지고 있지만은 그 등록금 인상이 일반적인 생활 물가 수준보다 계속 상승률이 높은 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봐요. 그렇다라면은 결국은 일반적인 그 확정 금리 상품보다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위험 중수익의 그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그런 어떤 그 등록금 인플레를 커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뭐 상품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린이 펀드다 그러면은 학자금을 목표로 해가지고 장기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그 간접 투자를 하는 상품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 그 경제교육 서비스까지 부가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애들도 또 어릴 때부터 이제 경제
내지는 재무적인 어떤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권장할 만한 그런 투자 상품이고요. 또 세제 관련된 거는 인플레를 목표로 한다라면은 또 거기에 따른 세금 그 손상도 상당히 좀 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라면은 어린이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 그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효자가 아니라 부모에게 부담을 안 주기만 해도 이제는 효자 소리 듣는다. 이런 세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녀교육비 투자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승모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